안녕하세요. 일하면서 휴식 시간에 틈날 때마다 사연 잘 듣고 있는 30대 초반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과분하다고 생각하는 저보다 한 살 어린 예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요. 객관적으로 예쁜 편입니다. 왜냐하면 미스 코리아 출신이거든요. 제가 어릴 적부터 한 동네 살면서 많이 쫓아다니고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받아줄 때까지. 그런데 속담 중에 정말 틀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어느 순간 제 고백을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11년이라는 긴 세월간 연애를 했고 제 여자친구가 워낙 미인이라 주변에 유혹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가를 마련해서 계속 저를 만나주는 착한 여자친구를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일찍부터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막노동이라는 일이 처음에는 몸이 힘들어도 오히려 직장에서 흔히 겪으시는 사람 스트레스는 없었기에 저랑 또 은근히 잘 맞더라고요. 제가 체격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 일도 척척 배우고 잘 해내니까 함께 일하는 분들께서도 잘 챙겨주셨고 점점 일을 할수록 막노동이라도 점차 몸값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런 맛에 신이 나서 돈도 착실히 모으며 어느덧 막노동 일을 한 지도 1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경기도에 좋은 집 하나는 살 수 있는 돈이 되었죠. 물론 모은 돈을 그대로 저축만 한 건 아니고 안정적으로 투자도 해왔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투자를 안 했다면 못해도 3년은 더 일했어야 겨우 집을 마련했을 겁니다. 큰 욕심 안 부리고 투자하니까 서서히 오르긴 하더라고요. 큰 폭은 아니지만 매우 만족합니다. 여자친구는 예쁜 외모로 미스 코리아 출신 모델 일을 해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라 돈을 벌지는 않았어요. 데이트 비용은 당연한 것처럼 제가 계속 부담해 왔습니다. 매일 보고 싶었지만 매일 보고 맛있는 밥을 함께 먹으면 쉴 새 없이 늘어나는 것은 데이트 비용일 뿐이었기에 저희는 주말에만 제대로 된 데이트를 했습니다. 평일에는 제 근무 시간이 끝나기 전까진 어차피 여자친구가 친구들이랑 노느라 바빴거든요. 친구들이랑 다 놀고 집에 가는 시간에 맞춰서 항상 데리러 가서 집까지 바래다 주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게 최고의 데이트라고 생각했거든요. 여자친구가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절약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무 시간이 끝나고 여자친구를 데리러 가기 전 비는 시간이 생기면 저는 쉬지 않고 열심히 투자 공부에 전념을 했습니다. 오빠는 일하고 나서 투자 공부까지 너무 힘들지 않아? 아니, 오히려 재밌어. 내 돈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물가 오르는 거에 비해서 오르지도 않고 오히려 가치가 낮아질 거야. 그리고 얼른 우리 예쁜이랑 결혼하려면 얼른 신혼집 구할 만큼은 벌어야지. 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공부하는 거라 하나도 힘들지 않아. 하여간 오빠도 참 특이해. 대학은 내가 아니라 오빠가 갔어야 하는데 공부하는 거 보면 오빠는 진짜 대학 안 간 게 아까울 정도니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렇지만 내 꿈은 우리 민지랑 결혼하는 건데 뭐. 내가 신혼집만 구하게 되면 나 꿈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누가 그렇게 쉽게 결혼해 준대? 나 좋다고 하는 남자들 널렸다 뭐. 오빠가 좋은 신혼집 얻어오면 그때 생각해 볼게. 네, 알겠습니다요. 우리 민지랑 결혼하려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모아야겠다. 사랑해. 여자친구는 제가 군대 갔을 때 고무신을 거꾸로 신진 않았지만 제가 커플 반지로 사준 반지를 안 끼고 다니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다른 남자들이 사주는 밥, 커피 먹지 말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죠. 그리고 제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제 돈으로 밥, 커피를 사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모델 일을 시작하자 더 많은 남자들이 여자친구에게 다가왔고 저는 불안했지만 여자친구를 믿고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점들은 미스코리아 출신의 예쁜 여자친구를 만나는 저같이 평범한 남자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왔으니까요. 야, 희태야.
너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너 여자친구랑 빚 없이 시작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여자친구한테 신경 좀 써야 되지 않겠어? 너 여자친구 다른 남자들이랑 밥 먹고 카페 가고 노래방까지 가던데. 내가 늘 민지 데리러 가고 있어. 누구랑 먹든 누구랑 노래방에 가든 걱정은 고맙지만 나는 우리 민지 믿는다. 예쁜 꽃에 벌들이 많이 꼬이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의심하고 화내봤자 민지가 오히려 나를 질려하기만 할 것 같고 남자 모델들이 직장 동료인 셈인데 동료들이랑 한잔 할 수도 있지 뭐. 나도 끝나고 아저씨들이 한잔 하자고 하면 한잔 하기도 하는걸. 아, 너는 진짜 네가 무슨 부처고 보살이냐, 희태야. 너 여자친구 예쁘지? 예쁜 건 알겠는데 그래도 남녀 사이에 지켜야 될 선은 있는 거잖냐? 그런데 솔직히 민지는 선을 넘어서 행동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야. 내가 진짜 너 걱정돼서 그런다, 야. 바람이라도 피는 거면 그땐 어쩔 건데? 우리 민지는 나 놔두고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민지가 그 남자들에게 여지 주는 것도 아니고. 민지가 나 계속 한 8번인가 9번 찾나? 그러고 겨우 받아줬던 거 알지? 우리 민지 그렇게 마음 쉽게 열리고 그런 사람 아니야. 난 민지를 믿어. 이렇게 제 친한 친구들은 여자친구에 대해 너무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 아니냐며 다른 남자들이랑 붙어 다니는 거 좀 그렇지 않냐고 종종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자친구를 굳게 믿고 있었고 굳이 의심하면서 실망감을 안겨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어차피 결혼은 제 여자친구랑 할 것이라는 것만 생각하며 더욱더 일에 매진하고 투자 공부에 매진해 왔거든요. 그렇게 10년이 지나 드디어 만난 지 11년이 되는 해에 저는 정식으로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민지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날이 오네. 그동안 나처럼 평범한 사람 11년 동안 좋아해주고 만나주고 행복을 주어서 너무 고마워. 그래서 우리 민지 이제 고생 안 시키려고 경기도에 좋은 집을 구했어. 우리 신혼집이야. 앞으로 행복하게 나랑 계속 함께 할 거지? 나랑 결혼해줘, 민지야. 아, 나 너무 좋아, 오빠. 아, 나 눈물 나. 드디어 오빠가 나한테 프로포즈 하는 날이 오네. 아, 이렇게 막상 프로포즈를 받으니까 얼떨떨하다. 오빠,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우리 내일 집 보러 가자. 민지야, 프로포즈 받아줘서 고마워. 당연하지. 경기도 부천에 6억짜리 아파트야. 우리 신혼집 많이 궁금했지? 민지가 좋아할 만한 위치에 신축이고 보면 분명히 마음에 들어 할 거야. 우리 민지한테 깜짝 서프라이즈로 놀래켜주려고 그동안 집 알아보는데 얘기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럼 당연하지. 우리가 11년을 만났는데. 오빠, 내 스타일 너무 잘할 거라는 건 알고 있지. 아, 나 너무 기대돼. 얼른 내일이 오면 좋겠다. 반지도 너무 마음에 쏙 들어. 고마워, 오빠. 사랑해. 민지 덕분에 내가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싶어. 정말 고마워, 민지야.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자고 내일 보자. 내일은 일 안 한다고 해놓을게. 응, 나도 내일 다행히 촬영이 없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 오빠, 그런데 혹시 내일 엄마도 같이 가서 집 구경 같이 해도 될까? 어? 당연하지. 장모님께서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다. 아,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아, 역시 우리 민지가 똑똑하다니까. 장모님도 모시고 가자. 응, 고마워, 오빠. 저의 예상대로 정말 수월하게 여자친구가 저의 오랜 기간 준비해온 프로포즈를 받아주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순간이라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는데 좋은 날 괜히 눈물바다 만들고 싶지 않아서 꾹 참았습니다. 신혼집은 서울에서 촬영이 많은 여자친구를 최대한 배려해주고 싶어서 일부러 서울과 가장 가까운 경기도 부천으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주로 인천 근처였지만 여자친구가 살기 좋은 곳에 신혼집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모님께서 현재 사시는 곳이 부천이기 때문에 가까울수록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여자친구는 아직 장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고
저야 뭐 일찍 독립해서 인천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이야 제가 부천에 신혼집을 구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자유로운 분들이셔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다만 제가 구한 신혼집을 여자친구에게만 먼저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장모님과 같이 볼 생각을 못했던 게 조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흔쾌히 장모님과 함께 구경 가자고 했고 다음날 저와 여자친구, 장모님 이렇게 셋이 함께 신혼집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넓고 좋을 수가. 여기랑도 가까워서 서울 가기도 좋고 인천 가기도 좋겠구나. 이렇게 좋은 집을 비쌀 텐데 어떻게 척척 얻었다니. 정말 희태가 고생 많이 했겠구나. 마음에 드신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장모님. 민지도 마음에 들어? 당연하지. 나 촬영 가기도 좋고 엄마네 집 살 때보다 여기랑 더 가까워서 완전 좋아. 어쩌면 이런 기특한 생각을 다 했대. 오빠 정말 짱이야. 최고야, 최고. 우리 민지 마음에 든다니 너무 좋다. 이 집으로 계약할게. 엄마는 눈물이 나려고 한다.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니. 엄마도 참 이렇게 눈물이 많으셔. 오빠, 나 오늘은 엄마랑 같이 시간 보내고 싶어. 앞으로 우리 결혼하면 엄마랑 떨어져 지낼 텐데. 어? 그럼 당연하지. 난 괜찮으니까 장모님과 좋은 시간 보내고 와. 저는 이제 곧 장모님과 떨어져 살아야 할 생각에 여자친구가 조금 평소보다 더 장모님을 챙기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오랜만에 이 집에 일찍 들어와서 푹 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이날만을 기다리면서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이렇게 평일 오후 낮 시간에 작업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돌아다닌 게 얼마만인지 그동안 참 열심히 살아왔다는 게 지금에야 비로소 느껴지더라고요. 피로가 쌓여있던 것이 이제야 밀려오는 것인지 그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깨어보니까 벌써 저녁 먹을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부모님께 연락드리고 같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웬일로 네가 다 보자고 했냐? 맨날 여자친구 쫓아다니느라 바쁜 녀석이. 일은 요즘 어떻고? 하나씩 천천히 물어봐 주세요, 엄마. 저 오늘 드디어 여자친구 민지랑 같이 살 집 구했어요. 그래서 장모님이랑 민지한테 보여주고 오는 길이에요. 그동안 열심히 모은 보람이 있더라고요. 민지가 제 프로포즈도 받아줬고요. 조만간 민지랑 같이 상견례 자리 마련해 볼게요. 뭐? 벌써 신혼집 구한 거야? 하긴 신혼집 구해서 프로포즈 한다고 노래를 불렀었지. 소원 성취했네 아들. 장하다. 얼마짜리인데? 6억 정도고 경기도 부천으로 했어요. 위치가 그게 여자친구 서울 가기도 좋고 장모님도 거기 사셔서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10년 동안 막노동해서 번 것만으론 6억이 힘들었을 텐데 투자라도 한 거냐? 네, 그럼요. 저 자투리 시간마다 투자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다고요. 집 사고 끝이 아니라 앞으로 민지 고생 안 시키려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따로 빼놓고 있는 투자금도 있어요. 네 여자친구는 좋겠다, 야. 그래. 이래서 아들 낳아봐야 다 소용없다는 거지. 세상에 온통 여자친구랑 잘 살 생각뿐이네. 물론 우리가 뭐 부양해달라고 한 건 아니지만 어쩜 이렇게 여자친구 생각만 하니 서운해지려고 하네. 흠. 아우, 당신도 참. 우리한테 손 안 벌리고 혼자 6억이나 되는 신혼집 마련했으면 칭찬을 해줘도 모자른 판에. 아유, 잘했다, 희태야. 우리야 뭐 워낙 독립적으로 너를 키워서 그런지 걱정도 없고 해줄 것도 또 너한테 받을 것도 없지만 너희 시댁의 그 장모님은 혼자 민지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더 바라지 말고 더 드리지도 말고 알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여자친구랑 결혼해서 살 신혼집도 구했고, 앞으로 어떻게 돈을 계속 벌지 계획도 있으니까요. 그건 걱정 마세요.
장모님께서도 뭐 더 바라고 그러시는 분 아니세요? 지금 장모님 계시는 집이 조금 위치가 불편하긴 한데 외출이 잦으신 건 아니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 희태야. 너는 순진해서 어쩌다 홀랑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너네 신혼집 잘 지키고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집에 가구란 이런 거 준비해야 되는데 괜히 너희 장모님한테 돈으로 무슨 이야기 꺼내지도 말고. 알겠지? 아우, 내가 너 너무 호구같이 살까 봐 걱정돼서 그런다. 에이, 엄마. 걱정도 팔자셔요. 저희 장모님 그런 분 아니시라니까 그러네. 그리고 신혼집 이외에 투자금 있는 거는 저 여자친구한테도 아직 말 안 했으니까 그런 걱정은 넣어 두셔도 됩니다. 그래. 당신 너무 걱정 마. 우리 희태가 어련히 알아서 잘할까. 너도 피곤할 텐데 얼른 가서 쉬어. 네, 그럴게요. 감사해요. 푹 쉬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께서 했던 말씀이 유독 신경이 쓰여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괜한 생각이겠지 하고 돌아와 여자친구의 연락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다음날 아침이 되었고 출근 후 돌아와 보니 여자친구가 저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여자친구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뭔가 불안했지만 별일 없겠지 하며 웬일이냐고 여자친구한테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민지가 웬일로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대? 이게 꿈이야, 생시야? 어제 장모님이랑 좋은 시간 보냈어? 오빠, 나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우리 카페라도 갈래? 오빠네 집 좁아서 들어가 있기 불편하잖아. 그러자.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나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찾아온 걸까? 궁금하네. 결혼 준비 때문에 그러는 거면 하나씩 차근히 우리 맞춰나가면 돼. 너무 걱정 말고. 음, 알지. 어, 오빠, 우리 불쌍한 엄마 혼자서 나 키우느라 엄청 고생하신 거 오빠도 잘 알지? 지금 부천에 살고 있는 우리 집 아니고 전세잖아. 엄마는 평생 내 집 한번 가져보는 게 소원이셔. 우리 신혼집 엄마 주자. 우선 우리 민지가 장모님 생각하는 마음은 너무 잘 알겠어. 나도 장모님께서 고생하시면서 혼자 민지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것도 알고, 지금 사는 집이 민지랑 장모님 둘이 사느라 그런 거였지. 평수 조금 줄여서 가면 어머니께서도 충분히 집 사실 수 있으실 거야. 그리고 우리 집은 신혼집이잖아. 그건 내가 너랑 같이 살려고 10년 동안 막노동하면서 모은 돈이야. 그 신혼집을 장모님 들이자는 건 아닌 것 같아. 오빠, 이해한다는 사람 태도가 그게 맞아? 정말 어이가 없다. 우리 이럴 거면 그냥 파혼해. 이렇게 내 생각 안 해주는 오빠의 이기적인 태도 정말 실망이야.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민지야. 나는 그럴 생각 전혀 없어. 파혼이라니. 다시 생각해봐, 민지야. 내가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을 꼬박 너랑 결혼하는데 신혼집 하려고 모은 돈이야. 그 세월 동안 입버릇처럼 마려운 일인 거 너도 잘 알잖아. 이번엔 나를 이해해주면 안 되는 거야? 오빠는 어떻게 오빠 생각만 해? 우리 엄마 소원이시라잖아. 오빠, 집은 또 돈 모아서 사면 되지. 오빠 명의로 대출해서 우리 집도 그 아래층에 하나 같이 마련하면 되잖아. 부동산 아줌마가 우리 어제 보고 온 집 아래층도 비웠다고 하시던데. 뭐? 민지야, 솔직히 말할게. 이건 내가 너랑 결혼하면서 함께 하려고 10년간 뼈 빠지게 모은 돈으로 산 거야. 그런데 그 집을 홀랑 장모님에게 드리고 우리 신혼집은 똑같은 아래층 집으로 내 대출을 받아서 마련하자는 거야? 나는 이게 우리가 같이 살 수 없다는 말로 들리거든. 어떻게 생각해? 11년 동안 만난 세월이 참 무색하네. 오빠,
그동안 내가 제일 예쁘고 젊은 시절에 오빠 만나줬는데 지금까지 무려 11년이야. 근데도 이 정도도 못 해준다고? 나랑 결혼할 생각이 간절하긴 한 거야? 지금까지 대출 없이 모은 돈으로 신혼집 마련했으니까 대출 받아서 하나 더 사면 되잖아. 그리고 또 돈 벌어서 갚으면 되지. 안 그래? 민지야,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민지 너는 학생이었고, 모델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모아둔 돈이 많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아.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바로 장모님 집까지 해결하라고 하면 나는 너무 당황스러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어? 민지야, 나는 민지 너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이런 말까지 하는 거야. 솔직히 불가능한 일이야. 알잖아. 민지 네가 모아둔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나 모아둔 돈 없다고 뭐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나 만나면서 그러면 집 하나 딸랑 해오고 끝인 줄 알았던 거야? 이러면 나 오빠랑 결혼 못하지. 나한테 모아둔 돈 없냐는 소리가 나와, 지금? 오빠 정말 실망이다. 아니,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100% 대출은 안 해주는 세상이야. 적어도 집값의 30%나 40%는 있어야 돈을 빌려준다고. 그런데 장모님께 내가 마련한 신혼집을 드리면 무슨 돈으로 우리가 살 신혼집을 또 구하겠어. 그리고 나한테 민주 너랑 결혼은 꿈이자 현실이었어. 내가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일하고 공부하며 투자했는지 알아달라는 건 아니야. 그렇다고 해도 민지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말할 줄은 정말 몰랐다. 내가 알던 민지가 맞나 싶어 혼란스럽다. 그러면 지금 그 신혼집 말곤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야? 그럼 우리 결혼 조금 더 늦게 해. 엄마한테 우선 집 드리고, 집값을 30%더 모아서 대출 받고 우리 신혼집 사면 돼. 그런데 오빠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신혼집 하나 딸랑 하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돼? 참.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자. 더 이야기하다가는 민지 너한테 더 큰 실망만 할 것 같다. 내가 지금까지 민지 너를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살아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 이만 들어가 볼게. 오늘은 혼자 집에 들어갈 수 있지? 이제 데려다 주지도 않겠다는 거야? 그냥 끝내. 파혼해. 파혼하자고. 11년 동안 모으고 투자한 게 겨우 이 정도였어? 이런 줄 알았으면 오빠랑 11년이나 만나진 않았을 거야. 속은 기분이네. 연락도 하지 마. 알겠어? 여자친구는 카페에서 먼저 박차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한동안 카페에서 멍하니 여자친구가 떠나간 자리만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던 순수하고 착한 여자친구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를 신혼집과 돈으로만 보고 있는 염치도 없이 장모님에게 대뜸 제가 제 청춘을 갈아 넣어 1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신혼집을 대뜸 드리자고 하는 것부터 오늘 대화를 해보니 저에 대한 마음이 어땠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눈물이 흐르는 걸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흘러나오는 눈물이 주체가 되지 않더라고요. 한참을 울고 나와서 나사가 풀린 사람처럼 힘없이 터덜터덜 다시 제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동안 여자친구가 저를 돈으로만 봐왔다는 사실에 적지 않은 충격이었죠. 세상을 잃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한순간에 꿈과 희망을 모두 잃어버렸으니까요. 여자친구와 결혼하겠다는 꿈, 그리고 신혼집에서 행복하게 살겠다는 희망, 모두 부서져 버렸죠. 그렇게 방 안에 틀어박혀 다시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초지종을 말했더니 친구가 보자고 하더군요. 휘태야, 좀 괜찮냐?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지. 너 그대로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냐. 걸어다니는 ATM 기계 되는 거야. 돈 달라고 하면 돈 줘야 하는. 너 그렇게 호구처럼 살고 싶은 거 아니잖아. 조상신이 도운 거라고 생각하자. 네가 그렇게 얼굴을 죽상하라고 앉아있으니까 힘내라는 말도 못하겠다, 야. 나 민지 하나만 보고 여기까지 달려왔어. 그런데 민지가
그런 민지가 나한테 원했던 건 겨우 돈과 신혼집이었다니. 날 한 번이라도 제대로 남자친구라고 생각한 적은 있었을까?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가 많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난 아직도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아. 민지가 나한테 그렇게 했다는 게. 희태, 너는 그래서 내가 민지 너무 풀어주는 거 아니냐고 했었지 않냐? 아이고, 진짜. 나도 민지 걔가 그 정도일지는 몰랐지. 솔직히 10년 동안 그렇게 막노동해서 돈 버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걸 홀랑 장모님한테 주자고 한 건 진짜 너를 돈 그 이상 이하로도 안 본 거잖아. 이제 정신을 차릴 때가 되었다. 사실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애들도 다 너한테 민지 걔 계속 만나는 거 안 힘드냐고 막 그랬었잖아. 나는 우리 민지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세상에서 제일 좋았고 세상에서 평생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었단 말이야. 나보다 더 잘생긴 놈들이나 돈 많은 놈이 와도 바로 넘어가지 않는 민지를 믿었어. 근데 그게 다 돈 때문이었다니. 돈이 뭐라고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하냐. 휘태야, 너 근데 진짜 신혼집 구하고 끝인 거냐? 아니지 않아? 그래도 네가 완전 멍청한 호구는 아닌 게 돈 더 있다고 말했어 봐라. 민지 그게 본성 드러냈겠어? 절대 아니지. 맞아. 나도 그렇게 나오는 민지 앞에서 나한테 돈이 더 있다는 말을 하는 게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 민지가 먼저 파혼하자고 했는데 나야 오히려 고마운 일이라는 걸 이제는 좀 알았거든.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친구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제가 아직 여자친구와 파혼하기로 한 걸 모르는 친구가 전화로 말해준 내용에 저는 그만 실성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제가 사귀어왔던 여자친구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지 믿고 싶지가 않아지더라고요. 차라리 제 친구가 잘못 본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전화로 연락한 친구가 말해준 내용은 바로 민지가 다른 남자와 팔짱을 끼고 비싼 레스토랑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남자는 민지 허리에 손을 얹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바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가능한 건가요? 여러분이 저라면 어떤 감정일지 상상해 보세요. 피가 거꾸로 쏟고 딱 미칠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당장 그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눈물도 나지 않더라고요. 당장 달려가서 네가 사람이냐며 외치고 싶었습니다. 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거냐며 말이죠. 가서 눈앞의 광경을 보니 오늘 처음 본 사이가 아닌 겁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앞에 상대에게 양해를 구하고 여자친구를 끌고 나왔습니다. 아직 끝난 사이 아니라고 잠시 이야기하고 오겠다고 말이죠. 앞에 남자분은 저와의 상황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자 여자친구는 누나를 부랴리면서 저에게 쏘아붙이더라고요. 우리 방금 끝내기로 한 거 아니었나? 내가 누굴 만나든 오빠가 무슨 상관이야. 이제 우린 남이니까 그만 가줄래? 우리 네 말대로 오늘 파혼 이야기 처음 꺼낸 거야.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결혼하기로 한 사이였다고. 그동안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널 믿은 결과가 고작 이거인 거니? 평소에 나 몰래 그냥 밥만 먹은 게 아니라 다른 남자들이랑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친구들이 다 네가 다른 남자들이랑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같이 다녀도 괜찮냐고 물을 때마다 나는 너 믿으니까 괜찮다고 말해왔어. 그런 내가 너무 바보 같고 한심스럽다. 그러면 이게 내 잘못이라는 거야? 이미 어찌되었든 오빠 마음이 어떻든 나랑은 이제 상관없는 일이잖아, 안 그래? 우린 끝난 사이야. 오빠, 뭘 이렇게 찾아와서 구질구질하게 그래. 저 사람은 잘생기기라도 했지. 오빠는 돈도 없고 신혼집 겨우 하나 구해와 놓고 우리 엄마한테 주는 게 그렇게 억울하니? 여자친구의 반응을 보니 마지막 가지고 있었던 여자친구에 대한 인간에마저 사라질 지경이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제 남은 투자금에 대한 이야기도 꺼내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은 정확히 알아야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테니까요. 아마 본인이 놓친, 본인이 절대 벌 수 없는 그 5억이라는 숫자를 듣고 난다면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을까요? 제 마음은 이미 얼음처럼 차가워져서 더 이상 여자친구가 무슨 말을 하든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었기에 망설임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이제 네 마음 완전히 다 알았어. 오히려 민지 네가 먼저 끝내줘서 이제 고마울 정도야. 내가 한 투자 공부 꽤 성공적이었거든. 절대 한 번에 몰아치지 않고 더 큰 수를 봐야지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투자 전략이 너와 나 사이에서도 적용될 거라곤. 씁쓸하긴 하지만 사실이니까 말해줘야겠네. 신혼집 한 채를 제외하고도 나한테 5억이 더 투자금으로 남아있어. 그건 민지 너와 결혼하면서 돈 걱정 안 하게 해주기 위한 투자금으로 계속 불려서 우리의 자산이 되게 하려고 했지. 그래서 먼저 이야기 안 했던 거야. 하지만 네가 본 모습을 드러내준 덕분에 이렇게 바로 알게 됐네. 뭐? 그게 정말이야? 거짓말이지? 말도 안 돼. 그러면 왜 이제야 말해준 건데? 투자를 그렇게나 잘해왔단 말이야? 그래. 그런데 이제는 너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렸네. 가던 길 마저 갈게. 너도 잘 살아라. 이대로 가면 어떻게 하자는 건데? 나한테 왜 이래 정말? 오빠, 잠시만 그거 사실이면 우리 다시 이야기해야지. 어디 가는 건데? 가지 마. 멈추라고. 여자친구는 개거품을 물며 쫓아왔지만 저는 바로 택시를 타고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정말 예상대로 여자친구에게 숨겨둔 자산에 대해 이야기하자마자 태도가 돌변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씁쓸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던 걸까요? 목표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나니 저는 갈 길을 잃고 정처 없이 떠도는 드넓은 태평양 위 떠있는 돛담배와 같았습니다. 여자친구에게 계속 연락이 왔지만 차단을 했고 급기야 집에까지 찾아오더라고요.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시끄럽게 문을 두드리며 아악 소리를 내는 여자친구를 더 이상 놔둘 수가 없어서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경찰입니다. 소음 신고가 들어와서요. 남의 집 앞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같이 서로 좀 가주시죠. 뭐라는 거야? 오빠, 나와. 나 민지야. 내가 문 앞에 와 있는데 끝까지 안 여는 거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오빠, 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 그건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아. 오빠, 자꾸 이렇게 소음 일으키시니까 신고가 들어오죠. 자, 가시죠. 안 따르시면 공무집행방해죄 추가입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오빠, 나와봐. 오빠, 제발. 내가 잘못했다니까. 오빠. 여자친구는 절규하듯 쏟아내다 결국 경찰에게 붙잡혀 나가더라고요. 지금 마주해봤자 서로 좋을 것도 없고 제가 가진 패를 모두 까버린 이 상황에서 여자친구의 파렴치한 속내를 알고도 여자친구와 함께한다면 정말 제가 걸어다니는 ATM이 되는 거겠죠? 평생 ATM으로 살면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경찰은 조금 심했나요? 나가서 달래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사실 막상 얼굴을 보고 나면 괜히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건데 여자친구는 정말 끈질기게 쫓아와서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 사는 곳과 가까운 곳에 새 집을 구했습니다. 나중에 좋은 사람을 만나면 함께 살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집을 구했습니다. 여자친구와 결혼하기 위해 돈을 빨리 모으려고 살고 있었던 지금 고시원은 정리하고 말이죠. 생각보다 빨리 저는 이사를 할 수 있었고 여자친구가 저의 이사한 곳을 절대 알 수 없도록 동네 사람들에게도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절대 알려주지 말라는 말과 여자친구와 파혼했고 차단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오히려 저에게 너무 잘했다며 이제야 정신 차렸냐고 하더군요. 그동안 남들 다 아는 걸 정작 저만 몰랐나 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아서 참 다행인 거겠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여자친구는 저를 계속 찾아다니다가 문전박대 당하고 계속 그 예쁜 얼굴을 꾸미지도 않고 페인처럼 하고 다닌다고 하더군요. 저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서 왜 안 가르쳐 주냐고 호통치다가 쫓겨나고 쫓겨나길 반복했답니다. 빨리 이사를 해서 다행이죠. 안 그랬으면 그 꼴을 보고 올 뻔했습니다. 당연히 아쉽고 안타깝겠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내 것이었다가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제가 뼈 빠지게 모아온 돈으로 산 신혼집을 그냥 공짜로 본인 어머니에게 줄 생각을 하고 또 그게 끝이 아니라 제가 더 돈이 있었다는 걸 알고 나니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요? 사람이 폐인이 되는 건 정말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여자의 외모보다는 마음씨, 그 사람의 됨됨이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여자 보기를 돌같이 했죠. 그 상처와 트라우마가 생각보다 깊어서인지 한동안 여자분들에게 눈길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상처받는 건 언제나 힘이 드는 일 같습니다. 아물 때까지 시간이 걸리죠. 그래도 착하게 살다 보니 하늘에서 저에게 정말 천사 같은 분을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느라 주말 동안 투자 공부할 시간이 없었는데 혼자가 되고 나니 시간이 더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서 투자 스터디 모임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투자 모임에서 저처럼 20대 초반부터 직장에서 일하며 돈을 모아 투자를 계속 해내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모은 돈으로 계속 재투자를 하는데 관심이 있었고 혼자서 투자 공부를 하면서 계속 실행해 오다가 이번에 저처럼 투자를 더 전문적으로 하고 싶어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투자 모임에 참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희태씨. 또 우연히 만났네요. 스터디에서 보고 벌써 동네에서 마주친 게 3번째인가요? 네, 나이씨, 반가워요. 다른 분들은 같은 동네여도 마주친 적이 없는데 신기하네요. 저랑 동선이 많이 겹치다니. 카페 가는 길이신 건가요? 네, 맞아요. 만난 김에 같이 커피 한잔 할래요? 집에서 투자 공부 혼자 하려다가 조금 무료한 것 같아서 산책도 하고 바람도 쐴 겸 카페 가서 하려고 그랬거든요. 희태 씨랑 저랑 비슷한 점이 많아서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정보 공유도 잘 되고 무엇보다도 공감이 돼서 좋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우연히 만난 건 또 분명 다른 뜻이 있겠죠? 커피 같이 마셔요. 제가 사드릴게요. 네, 좋아요. 저야 영광이죠. 희태 씨랑 커피도 마시고 투자 이야기도 하고 일석이조네요. 감사해요. 카페에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우연히 3번째로 마주친 날, 카페에 가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앉은 자리에서 3시간을 떠들었습니다. 둘이 계속 투자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고 투자 이외의 이야기를 할 때도 겹치는 게 많더라고요. 당연히 공감 가는 것도 많았고요. 이렇게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주말을 보낸 게 얼마만인지 저는 전 여자친구 민지와 만나면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행복한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바로 투자 모임에서 만난 여자분과 앞으로 가까운 사이로 계속 알아가 보고 싶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본인도 같은 마음이었다면서 사귀어보자고 하더라고요. 일상에서 공감 가는 것도 많았고 투자에 관심이 있어서 서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잘 통하고 대화가 되니까 이게 바로 진정한 동반자를 만난 기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스 코리아 출신? 그게 도대체 뭐라고 그 오랜 시간을 전 여자친구 같은 사람을 만나고 맹목적으로 따라간 걸까요?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제 운명의 짝 같은 착하고 천사 같은 현재 여자친구를 만나지 못했을 거란 생각에 아찔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나이 씨를 만난 건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씨랑 있으면 정말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이 잘 통하고 공감이 잘 되는 사람은 처음입니다. 저는 비록 우리가 만난 지 6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제 인생의 동반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고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랑 생각이 같네요. 이희태 씨,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요.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투자처럼 좋은 종목에는 과감히 투자할 줄도 알아야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법이겠죠? 저도 희태 씨와 남은 인생을 한평생 같이 한다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벅차오르는 감정은 처음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이 씨. 앞으로도 우리 서로 성장하는 인생의 동반자로 서로 아껴주고 하하호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요. 정말 고마워요. 나이 씨랑 만나면서 든 생각은 정말 착실하게 살기를 잘했다는 겁니다. 저한테 이런 확신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희태 씨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된 게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선을 봐도 소개를 받아도 투자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관심사가 다르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지더라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가까워지고 싶은 생각이 잘 안 들었죠. 상대방들도 다 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잘 되는 일이 없었죠. 그래서 포기하고 혼자 살면서 투자나 열심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저에게 희태 씨가 나타난 거죠. 제가 찾아오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이 씨, 너무 감동이네요. 정말 고마워요. 내 앞에 나타나줘서 앞으로 나이 씨한테 정말 잘할게요. 물론 6개월이라는 만난 지 오래되지는 않은 시점이었지만 서로에 대한 생각이 확고해서 양가 부모님께 정식으로 소개를 드리고 결혼 준비를 진행하자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너무나 축하해주면서 진작 이런 사람을 만났어야 한다고 축하해주더라고요. 소식을 들어보니 아직도 전 여자친구는 폐인처럼 살고 있다고 하네요. 예전에 그 예쁜 얼굴 다 없어졌다고. 사람은 가꾸기 나름이고 또 됨됨이가 똑바로 되지 않은 사람은 언젠가 못되게 마음먹은 만큼 얼굴이 망가지기도 하나 봅니다. 인성이 곧 인품이고 그게 얼굴에 드러나서 나이가 들수록 얼굴은 타고난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발자취라는 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 말을 전 여자친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증명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희태야, 네 전 여자친구 진짜 페인 됐더라. 몰라보겠어. 지금 만나는 친구는 그 투자 모임? 스터디에서 만났다고 했지? 진짜 너무 잘 됐다. 내 친구지만 너는 진짜 아까웠어. 그대로 결혼까지 꼴이 나면 되겠네. 아직도? 폐인처럼 다닌다고? 많이 힘든가 보네. 하긴 눈앞에 있던 고기를 못 먹어도 사람들이 얼마나 성질이 나는데 그 큰 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 헤어나오기 힘든 거겠지. 내가 슬픈 건 나와 헤어졌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저 돈 때문에 그렇게 폐인으로 있다는 거야. 에이, 그런 애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희태 네 정신건강에 해롭다 야. 그저 인성이 바닥인 게 이제야 드러나는 거지. 서서히 추락하는 게 아니라 확 폭삭 늙은 것 같더라. 보기 짠할 정도야. 근데 이제 너는 행복길만 걸어야 되니까 이런 얘기도 그만 전할게. 그게 좋지 않겠냐? 결혼 준비하기에도 바쁠 텐데. 맞아. 내 마음은 나희 씨를 만나고부터 모두 깨끗하게 정리되었어. 그 전에야 힘들었지. 시간이 가고 나희 씨를 만날 만큼 나를 비워내고 나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에 다시 집중하니까 자연스럽게 길이 열리더라. 나 정말 이제는 나희 씨에게 집중하고 싶어. 나를 악몽의 구렁텅이에서 꺼내준 천사같이 고마운 사람이니까. 이제야 정신 차렸네. 이제 잘 살 일만 남았다 야. 그래, 잘 생각했어. 전 여자친구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들 지금 다 보상받는 것 같더라고요. 전 여자친구처럼 다른 남자들을 무분별하게 만나고 다니면서 저를 불안하게 하지도 않고 저처럼
아니, 저보다 더 투자에 진심인 사람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라는 점이 특히 제 여자친구를 존경하게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산 것이 헛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제가 그동안 그런 시련을 겪었던 것이 아닐까요? 참,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바로 인생인가 봅니다. 여러분께서는 저처럼 이렇게 전 여자친구와 너무나 다른 여자친구를 만나서 인생이 피거나 눈이 확 달라진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공감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 말고 다른 분들의 경험담도 꼭 들어보고 싶네요. 끝으로 저처럼 이렇게 긴 세월을 만나고 전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저의 사연이 조금이라도 응원이 되길 바라면서 사연 내용을 마치려고 합니다. 헤어진 것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정말 10분 이해합니다. 헤어지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혼자서 견딜 수 없을 만큼 깊고 상처받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이런 아픔을 통해 성장하고 더 성장한 멋진 사람을 만나서 진정한 행복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특히 헤어진 관계 속에서는 많은 감정과 기대가 깨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슬픈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죽하면 트라우마로 인해 한동안은 여자분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을까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 이런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헤어진 상황에서 누구나 겪는 일이더라고요. 이 감정들을 거부하지 말고 슬픔이나 분노와 같은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감정들을 표현하고 해소하며 치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헤어진 관계에 대해 반성하고 자신의 부족한 면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저처럼 자기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일을 겪으면서 여자의 외모보다는 마음씨, 그 사람의 됨됨이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얻은 교훈을 소중히 여기고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성숙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요. 여러분은 소중하니까요. 또한 헤어진 상황에서는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고 한심한 사람이 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헤어진 이유가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헤어진 이유는 오직 한 가지가 아닌 여러 요인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맹목적으로 전 여자친구를 위해 시간을 보내고 일을 열심히 하고 돈을 모으고 자산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또 고마운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 과정을 열심히 살아왔던, 뜨겁게 사랑했던,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일을 잊지 마세요. 헤어진 것은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헤어진 상황에서는 시간이 치유의 역할을 해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지긴 하더라고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는 자신을 돌보며 힐링하는 데 집중하세요. 가족, 친구,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자신에게 힘을 주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저의 경우에는 좋아하는 투자 공부에 더 시간을 쏟았는데 그게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나게 된 큰 기회가 되기도 했잖아요. 현재 헤어진 상황에서 깊은 아픔을 느끼고 계신 모든 분들께 저의 사연을 바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아픔은 여러분께서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헤어진 상황에서는 자신을 돌보고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믿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세 여성이에요. 저희 시어머니하고 시댁 사연을 어디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닿아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보네요.
저는 29에 결혼했어요. 원래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해서 취직해 살고 있었는데 지인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나름대로 시골에 살 때는 똑똑하고 영리한 애라고 공부 너무 잘한다고 소문이 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도시로 나와서 다녔고 그 덕분에 대학도 서울로 올 수 있었어요. 이모네에서 많이 신세를 졌었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어린 시절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나중에도 돈을 잘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저냥 그럭저럭한 회사원으로 살게 되었죠. 그러다가 20 후반이 되어서 이제 결혼을 해야겠는데 마땅한 남자를 만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 나이대가 되니까 괜찮은 남자들은 이미 임자가 있고 아닌 사람들은 거의 쭉정이들만 남아 있었어요. 정신을 차리니까 제가 노처녀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지인이 저를 보고서 괜찮은 사람이 있다면서 남편을 소개해 주었고 그래서 남편하고 만난 지 반년 만에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지인이 저하고 잘 맞을 것 같다며 소개해줬는데 지인 말대로 성격도 무척 잘 맞았고 서로 생활 수준이나 취미, 취향도 무척 잘 맞는 사이였죠. 만나고서 6개월 만에 결혼하는 게 너무 빠른 거 아니냐는 말도 있었는데요. 사실 어차피 결혼할 사람은 만나면 다 알게 되더라고요. 굳이 시간만 더 끄느니 차라리 그냥 결혼할 거 빨리 하고 마는 게 낫겠다 싶어서 속전속결 해버렸죠. 더 늦어져서 30 넘으면 괜히 노처녀라고 안 들어도 될 말 듣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시댁하고 상견례 가지고서 별다르게 트러블 없이 결혼까지 확 진행이 되었어요. 저희 집은 시골에 있었지만 시댁은 서울 토박이었고요. 시아버지가 서울 출신이시고 결혼하시고 나서는 쭉 서울에서 떠나지 않고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이 좀 아래쪽에 시골이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좀 뜨악한 표정이셨어요. 왜 서울에서 오래 산 분들 지방 아래쪽은 사람 못 살 곳처럼 생각하는 분들 좀 있잖아요. 저희 시어머니가 그런 편이셨죠. 아니 근데 너희 지방에 영화관은 있니? 거기 그런 것도 없는 지역 같던데. 보통 지방에 대고 백화점 있냐 영화관 있냐 묻는 사람들 많은데 사실 지방광역시라고 하면 서울이나 인프라 별다를 것도 없거든요. 문제는 저희 집이 진짜 산골이라서 정말로 아무런 인프라가 없었다는 거였죠. 제가 그런 거 없는 지역이라고 그냥 소박하게 사는 시골 마을이라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지방에 대한 편견을 한 번 더 강화한 것 같아서 속은 아렸지만 실제로 제 고향이 그런데 어쩌겠어요. 반면 남편은 저희 친정집을 무척 좋아했어요. 저희 친정이 소도 같이 키우는 집이었거든요. 기업형까진 안 가도 축사도 상당히 크고 소도 많았어요. 옆에서는 농사도 짓고요. 남들한테 말하기에는 가축 키운다고 하기가 그래서 그냥 농사 짓는다고만 하고는 했는데 실제로는 소 키우는 게 본업일 정도로 치우쳐져 있어요. 솔직히 소를 키우는 집이다 보니까 물론 축사하고 집하고는 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마을 자체에서 냄새가 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친정에 데려갈 때도 약간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남편은 도리어 무척 좋아했어요. 동물도 워낙 좋아하는 사람인데다가 농촌 생활에 로망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친가도 서울이고 해서 시골에 연고가 없으니 내려가 보지를 못했다면서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등 붙이고 누울 곳이 생겨서 너무 좋다고 했어요. 저희 친정엄마 아빠도 사윗감 데려왔다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셨고요. 사실 저희 친정에서는 걱정을 좀 하시긴 하셨어요. 워낙 시골에서 농사짓고 가축만 기르면서 사셨던 분들이라 서울 깍쟁이 같은 시댁이 시골 출신이라는 이유로 저를 무시하지 않을까 신경이 쓰이신다면서요. 저야 설마 요즘 세상에 그런 걸로 사람 무시하고 차별하는 사람이 있겠냐고 대답했지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게 저희 시어머니였고요. 사실 시댁에서도 시아버지는 별다르게 말씀이 없으셨어요. 시아버지가 정말로 서울 토박이로 대대로 살아오신 분이었고 사실 시어머니는 경기도 지역에서 태어나 자라셨는데 결혼 후에 서울로 들어와서 사셨다고 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자기는 수도권에서 태어나 자랐고 서울 토박이와 결혼했으니 시골 것들과는 상종을 못하겠다 하는 그런 묘한 태도셨죠.
말로는 딱 잘라 하지 않아도 왜 같이 대화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크잖아요. 그런데 뭐 저도 남편도 애초에 조건 보고 결혼했고 서로에 대한 사랑보다는 앞으로 잘 맞춰서 살아갈 수 있겠다는 동지의식으로 맺어진 사이라서 시댁에 대한 것도 감정적인 건 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셔도 어차피 그냥 결혼해서 생긴 시댁이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말지 하는 심정이 더 컸고요. 남편이 저희 친정을 좋아해 준 건 아주 의외였지만 기쁘기는 했어요. 저는 아무리 해도 시댁이 그렇게 좋아지진 않았거든요. 시댁에는 시누이도 있었는데 시누이도 좀 시어머니 같았어요. 물론 나이가 젊으니 시어머니처럼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제가 시골 출신이고 어릴 때 거기서 살았다는 걸 알면서부터는 좀 무시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렇게 막 아주 멋을 잘 내거나 예쁜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미인이었다면 애초에 20 후반까지 처녀로 남아있질 않았겠죠. 그래도 뭐 못생긴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옷도 아주 멋쟁이는 아니더라도 깔끔하게 입고는 다니는 편이었어요. 그런데도 시누이는 제가 좀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시누이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긴 해요. 시누이는 직장이 잡지사였거든요. 그것도 패션 잡지 쪽이라서 무척 외모에 신경도 많이 쓰고 이것저것 치장도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저는 완전히 반대로 제가 다니는 회사는 그냥 유통업 회사이고 저는 사무실에 앉아서 사무 처리만 하는 직원이라 뭐 차려입을 일이 없었어요. 회사 자체도 중소규모라서 그렇게 칼같이 예의 차리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굳이 살을 빼려고도 안 해서 좀 통통한 편이라 아마 시누이 눈에는 제가 너무너무 촌스럽고 한심해 보였을지도 몰라요. 나이도 제가 시누이보다 2살 많을 뿐인데 거의 동년배인 여자가 퉁퉁해가지고 라인도 안 들어간 옷 펑퍼짐하게 입고 다니니까요. 그래도 제가 뭐 아주 추레한 건 아니었어요. 남편도 저를 처음 봤을 때 첫인상이 깔끔해서 좋았다고 할 정도로 말끔하게 하고는 다녔거든요. 남편도 사실 시댁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반대인 사람이라서 제가 더 편하고 좋았을지 몰라요. 시어머니하고 시누이는 그렇게 남들 눈에 보이는 것에 좀 집착하는 듯한 성격이었지만 남편은 편하게 입고 다니면서 즐기는 것에 더 초점이 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랑도 참 잘 맞았던 거였죠. 아무튼 그래서 시댁하고는 처음부터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게다가 저희가 결혼할 때 저희 친정 쪽에서는 나름 돈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공언하셨지만 시댁에서는 돈 못 대준다고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남편도 그렇게 돈을 많이 벌거나 모아놓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집도 잘못하면 못 구할 처지였는데도 그러시더군요. 시어머니는 도리어 저희가 한심하다면서 어떻게 나이 많이 먹은 아이들이 여태까지 집 구할 돈조차도 마련 못하고서 결혼부터 하겠다고 결심했냐고 하셨어요. 솔직히 억울했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도시로 나와 살았고 물론 혼자 지낸 건 아니고 이모 댁에서 지냈지만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서 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저희 집이 힘들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저는 집에서 나와 살면서 독립적인 성격이 되었고 그래서 부모님께 의지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깊게 박혔던 것뿐이죠. 그래서 저는 혼자 대학을 다니고 자취하며 회사에 다니면서 적게 벌고 적게 모아도 저 스스로 해내자는 마음으로 돈을 관리했어요. 당연히 부모님 곁에 살면서 돈 모은 것보다야 적게 모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저 자신의 그간 생활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반면 남편은 시댁에서 살았지만 그다지 많이 모으지 못한 건 사실이었어요. 씀씀이가 그렇게 야무지지 못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시댁에 완전히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은 시댁에 지원 좀 해달라고 강하게 말하지도 못하고 저한테 머쓱한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뭐 사랑해서 하는 결혼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같이 살 내 남편이 기가 죽는 게 싫더라고요. 사실 20대 후반에 아무리 모아봤자 집 구할 만큼 돈을 모은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전문 직종이나 대기업이면 또 모르겠지만 우리처럼 고만고만한 사람들은 뻔하죠. 그래서 그냥 저는 친정에 말해서 조용히 지원만 받기로 하고 시댁에는 말하지 말자고 했어요. 친정 지원도 많이 받은 건 아니었죠. 친정에서는 저희가 그래도 아파트를 매매로 구해서 살기를 바라셨고 그만큼 지원도 해주시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시댁에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친정에서 그만큼 돈을 받기엔 좀 양심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 지원만 받아서 저희 돈하고 합쳐서 적당한 반전세로 신혼집을 구했죠.
시댁에서는 그걸 잘 모르시고 그냥 저희가 모은 돈으로 월세로 산다고 생각하셨고요. 월세를 줄이고 보증금을 늘리느라고 돈이 남아나질 않았으니 혼수는 좀 적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댁에 드리는 돈이나 예물도 그렇고요. 저는 좀 남편이 그걸 야물딱지게 시부모님한테 말해주기를 바랐는데 무랑태수 같은 인간이라서 또 적당히 좋게 말하다가 시부모님이 화가 나셨더군요. 왜 시댁을 무시하는 것처럼 행동하냐면서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시부모님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화가 나신 거였지만요. 그런데 저는 골치 아픈 일에 입을 대기도 싫고 그렇다고 친정에서 도와준 걸 자랑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전부 남편한테 맡겨버렸어요. 남편은 중간에서 허둥댔지만 각자 시댁과 친정 일은 알아서 처리하자고 이야기한 이상 자기가 처리해야 할 일이었죠. 남편은 시댁에서 열심히 설득했지만 결국 시어머니는 납득을 못하셨고 그대로 저한테 앙금이 쌓인 채로 감정이 남아버린 거였죠. 게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남편은 저희 친정이 시골에 계신 분들이라 서울하고 예의가 달라서 이런 걸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다고 말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솔직히 좀 괘씸했어요. 아니 요즘 시대에 무슨 시골하고 서울이 그렇게나 문화가 차이가 난다고 저런 식으로 말하나 싶었죠. 하지만 그 덕분에 시어머니가 그냥저냥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셨다고 하니까 크게 화를 내진 못했지만요. 아무튼 남편하고 그렇게 만난 지 반년 만에 결혼했지만 상당히 잘 맞아서 꽤 즐겁게 생활했어요. 신혼여행도 배낭여행으로 갔는데 남편도 좋아하고 가서 좀 고생을 했는데도 자기는 이런 거 처음 해본다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여행이나 이런 걸 가면 꼭 호텔도 좋은 곳에서 자고 어디 관광지는 꼭 가서 사진 찍어야 하고 먹는 것도 최상급으로 먹어야 하고 이런 걸 고집하셔서 남편이 여행을 간다고 해도 꼭 그렇게 가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셨다더라고요. 아니 성인 남자가 그냥 어머니 잔소리 정도는 무시하고 가도 되지 않냐고 했더니 자기가 마음이 약해서 그게 또 안 되더라며. 하여간 마음 약한 아들들이 시어머니 버릇을 나쁘게 들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시댁, 특히 시어머니나 시누이하고는 좀처럼 가까워지지를 못했다는 거였죠. 시누이는 새침해서 제가 가서 인사를 해도 보는 둥 마는 둥 선물을 사가도 뭐 이런 걸 사왔냐면서 풀어보지도 않고 방치해두더라고요. 제가 지방에 출장 갈 일이 있어서 내려갔다가 거기서 작은 인형 하나를 사왔거든요. 그냥 별 뜻이 있는 건 아니었고 시누이하고 친해지고 싶기도 하고 어딘가 새침한 모양새가 되게 닮은 느낌이라서 사왔어요. 그래서 아가씨 생각나서 사왔다고 하면서 시누이한테 줬죠. 그런데 그게 투명 상자에 들은 인형이었거든요. 포장은 되어 있는데 안에가 살짝씩 들여다보이는 거였는데 그걸 쓱 들여다보더니 인상을 찌푸리고서 뭐 이런 걸 사왔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고맙다고는 하는데 별로 마땅치 않은 그 표정 있잖아요.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시댁에 들릴 일이 있어서 갔는데 제가 주었던 그대로 선물이 시댁 신발장 위에 있더라고요. 아예 뭐 손끝 하나도 안 된 상태로요. 솔직히 그게 별일 아닌 것 같아도 되게 마음 상했어요. 아니 제가 그래도 좀 친해져 보겠다고 같이 앞으로 가족으로 잘 살아보자는 뜻이 담긴 의미에서 이것저것 사다 준 게 좀 되거든요. 비단 그 인형뿐만이 아니라요. 하지만 시누이는 그걸 받을 때마다 좀 떨떠름한 얼굴이었는데 지금 이 인형처럼 다 방치해두었을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인형 풀어보지도 않고 놔둔 게 운 나쁘게 제 눈에 띄었을 뿐이죠. 그때 어찌나 마음이 상했던지 그 이후로는 시누이한테 뭘 사다 줄 생각이 안 났어요. 신혼 때는 시댁에 2주일에 한 번씩 가서 저녁을 먹고는 했는데 시누이가 같이 앉아서 홈쇼핑을 보던 중에 그러더군요. 나 저런 색은 너무 촌스러워서 싫더라. 니트 반송 중이었는데 좀 쨍한 핑크색이었어요. 그런데 그 색이 그냥 보기엔 촌스러울 수 있어도 입어보면 얼굴 혈색 되게 살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시누이한테 하나 사다 줬던 상의 색깔이기도 했고요. 분명히 제가 줬던 선물 저격하는 것 같아서 제 표정이 저도 모르게 굳었는데 시누이가 그러는 거예요. 저거 말고 저런 색이 낫죠. 저거 카키색이나 차라리 검은색. 시누이는 저를 툭툭 치면서 저더러 들으라는 듯이 말하더군요. 솔직히 어이가 없었어요. 그때쯤에는 제가 시누이한테 작게 선물하던 걸 그만둔 지가 몇 달 된 시점이었는데 저한테 저런 옷을 사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아니 자기 입맛에 안 맞는 선물만 했다고 해도 그렇지 그럼 차라리 바라지를 말든가 말이죠.
어찌나 꼴보기 싫던지. 그런데 문제는 이런 태도가 시누이뿐만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뭐 부전자전이라고 하잖아요. 시누이의 그런 성격이 시어머니한테서 정확하게 물려받은 거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뭘 어떻게 해도 트집을 잡으면서 못마땅해 하는 게 기본이었어요. 제가 시누이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그렇게 작은 선물들을 생각날 때마다 집어왔는데 솔직히 시어머니한테는 그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거든요.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저를 그리 마땅찮게 생각하셨다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제가 평생 같이 살 남편의 어머니니까 잘 지내고 싶었어요. 요즘은 시댁하고 최대한 거리를 두는 며느리들이 많다지만 저는 시골 출신이라 그런지 가족 친지들끼리는 왕래 여러 번 하면서 가까이 사는 것이 제일 좋다고 여겼거든요. 사실 가족들끼리 친하게 잘 지내려면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이 훨씬 많아요. 어려울 때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또 상대방이 힘들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고요. 그게 사는데 생각보다 아주 큰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서 저는 가능하면 시댁 식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싶었죠. 뭐 알고 보면 나쁜 사람은 없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래도 촌스럽다고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애초에 출신이 시골이라서 시어머니 눈에 그렇게 보였나 봐요. 제가 회사나 친구들 사이에서 뭐 그렇게 센스 떨어진다고 취급을 받진 않거든요. 제가 굳이 입 열어서 제 친정집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시골 출신인 것도 다들 모르고요. 도리어 뭐 선물 살 때나 옷 살 때 저한테 묻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나오시니까 저는 황당했었죠. 선입견이 그렇게 무서운 건가 봐요. 같이 옷을 사러 가도 하다못해 카페에 가서 음료 한 잔을 시켜도 저한테 좋은 소리를 안 하셨어요. 제가 좀 단 음료를 좋아하는 편인데 매번 가서 카페 모카나 아포가토를 시키면 시어머니가 안 좋은 눈초리로 보면서 그런 걸 먹으니까 살을 못 빼는 거라고 뭐라고 하셨죠. 물론 제가 항상 다이어트에 힘을 쓰고 있기는 했어요. 밥도 항상 현미밥으로 먹고 기름기 있는 고기는 좀 잘라내고 먹고 식단도 항상 채식 위주로 짜고요. 시어머니는 이런 식으로 짜는 제 식단도 사실 못마땅해 하셨었거든요. 남편은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난다고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한테 계속 풀만 먹이는 게 그렇게 싫으셨나 봐요. 사실 채식 위주의 식단이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아마 주부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한식과 채식 위주의 식사는 하루 종일 채소를 손질하고 끓이고 다듬고 무쳐야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것도 생각 안 하고 자기 귀한 아들 맛있는 고기 해줘야 힘도 나고 건강해지는데 며느리가 그것도 모르고 촌스럽게 된장국에 보리밥만 해댄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죠. 게다가 퉁퉁한 제가 살을 빼느라고 더 그런 식단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한 이후로부터는 아주 제가 다이어트에 목숨 건 애로 보이셨나 봐요. 그런데 그런 며느리가 카페에 갈 때마다 단 음료를 시키니까 그게 못마땅하셨던 거죠. 하지만 평상시에 언제나 채식 위주의 담백한 식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카페에 가서 시키는 단 음료 한 잔만 저한테 즐거움이었거든요. 저는 정말로 다른 살찔 만한 음식은 전혀 먹는 게 없었고 딱 며칠에 한 번 카페에 가서 달콤한 음료수를 즐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모시고 나가서 외출하면 카페에 안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서 맛없는 아메리카노를 시키자니 그건 너무 싫고 그런데 달콤한 메뉴를 시키면 시어머니가 짜증내면서 뭐라 하시고 이러니까 저도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시어머니하고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마음먹고서 모시고 나가는 건데 매번 그런 식이었으니까요. 친정에서는 제가 시집을 간 이후에 무척 못 믿어하셨어요. 물론 제가 집안에서는 아픈 손가락인 것도 있었죠. 공부 잘한다고 워낙 어린 시절에 집에서 떨어져서 이모댁에 가서 학교를 다녔으니까요. 그 이후에도 한 번도 집에 손 벌리지 않고 계속해서 제가 벌어서 살아왔으니 친정에서는 제가 결혼 후에 혹시라도 또 고생문이 열리지 않을지 노심초사하셨어요. 그러면서 참 이것저것 많이 챙겨서 시댁에 보내시려고 노력을 하셨죠. 소를 기르기 때문에 좋은 고기도 포장해서 보내시기도 하고 옆집 과수원에서 과일도 사다가 보내시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였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속상했던 건 시어머니가 선물 값어치를 따지면서 이건 좋고 이건 별로고 이걸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하셨던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건 딱 한우랑 특등급 과일 정도였는데 그 외에 소소하게 싸서 보내시는 산나물이나 돼지고기 같은 건 쳐다도 안 보시더라고요. 소고기는 자기 아들내미 먹여야 한다고 잘 구워서 내주시고는 했는데 그 외에는 관심도 없이 그냥 냉동실에 처박아 두셨어요. 솔직히 저희 부모님이 고생해서 산지에서 보내주신 건데 그런 식으로 취급하는 걸 보니 딸인 제 속이 어떻겠어요.
물론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한테 뒤에서 그러지 마시라고 말은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굉장히 성격이 고집스러우신 편이시고 남편은 성격이 좀 부드럽고 약한 편이었거든요. 사실 저하고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는 살짝 마마보이끼가 있을 정도로 좀 시어머니가 싸고 도셨어요. 저하고 만나고 결혼한 후에 그래도 자기 아내 불편한 거 줄여보겠다고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도 하고 그랬던 거였죠. 그런데 이게 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들어오고 나서 아들이 변했다고 생각이 드셨나 봐요. 원래 너무 착하고 고분고분 말 잘 듣던 아들이 며느리 들어왔다고 그새 며느리 편만 들고 어머니인 자기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한다고 무척 화가 나셨던 거였죠. 그런데 그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긴 시간에 걸쳐서 쌓이는 종류의 일이라서 저는 그러신 줄도 몰랐어요. 남편이 저한테 대놓고 말하지도 않고 저 모르게 어머님한테만 조심스럽게 그러지 마시라고 말했던 일이라서요. 그리고 사실 남편이 자기 가정 평화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꾸짖을 일은 아니잖아요. 애초에 시어머니 행동이 좀 과한 면도 있으셨고요. 남편은 시누이한테도 좀 저한테 부드럽게 대하라고 뭐라고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랬다가 괜히 시어머니하고 시누이한테 같이 한 소리를 듣기도 했다고 나중에 저한테 털어놓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사달이 난 게 시어머니 환갑 때였어요. 저희가 29에 결혼했는데 시어머니 환갑이 결혼 후 2년 뒤쯤이었거든요. 저희 친정집은 아직 부모님이 환갑이 안 되셔서 저는 환갑잔치를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솔직히 뭐 지인들도 요즘 환갑 정도는 잔치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다고 정 모하면 가족끼리 모여서 밥이나 한 끼 먹고 치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렇게 말했더니 그럼 그러자고 그냥 좋은 레스토랑에서 밥이나 한 끼 먹자고 하면서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한테 말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제 그게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시어머니 환갑인데 제대로 축하할 생각도 안 하고 미리부터 밥 한 끼 먹고 치울 생각부터 하느냐고. 분명히 남편 생각이 아니라 제 생각일 거라고 시어머니가 노발대발 하신 거죠. 아니 제가 듣고 온 거긴 하지만 남편하고 합의하에 같이 생각한 거였어요. 당시 저희가 집 때문에 돈도 없고 해서 최대한 다른 비용 들어가는 건 줄여보자고 열심히 노력하던 때였거든요. 시댁에서 돈도 보태주지 않는 바람에 저희가 처음부터 전부 모아가야 했던 신혼식이었으니까요. 그러니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환갑잔치, 그러니까 먼 친척들까지 다 모아서 자리 만드는 것보다는 식구들끼리 간소하게 식사를 하자는 거였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환갑잔치를 제대로 하고 싶으셨나 보더라고요. 저는 서울 분이시라서 환갑잔치같이 좀 촌스러운 건 안 하실 줄 알았더니만 그건 또 전통을 지키고 싶으셨던 모양이죠. 요새 환갑은 청춘이라고들 하잖아요. 그게 무슨 그렇게 축하할 일이라고 사돈의 8촌까지 다 모아다가 잔치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무척 화를 내셨어요. 정확히는 시댁을, 그리고 시어머니를 며느리와 아들이 무시한다면서 화를 내신 거였죠. 특별히 무시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왜 시댁을 무시할까요? 도리어 저희 친정이 시골에 있다고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냥 저희는 돈도 아끼고 요즘 시대에 걸맞게 간소하고 소박하게 지나가자는 것 뿐이었는데 그렇게 트렌드 따지는 시누이도 당연히 시어머니 환갑잔치는 해야 하는 거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년 동안 계속 시댁에 당한 게 쌓여오다 보니까 슬슬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전에도 이미 감정이 좋지 않은 부분이 계속 쌓여왔는데 환갑은 진짜 돈이 많이 들잖아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먼 친척까지 모아다가 호텔 뷔페에서 한 끼 먹자고 하셨으니까요. 호텔 뷔페 얼마나 비싼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게다가 시어머니가 시누이한테서 들은 것인지 원하시는 호텔 뷔페가 딱 있는데 거기가 1인분에 10만 원이 훌쩍 넘더군요. 아니 한 사람이 음식을 10만 원치 이상 먹을 수 있나요? 아무리 뷔페라도요. 열심히 돈 아껴가며 살아온 저로서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 발상이었어요. 게다가 먼 친척들까지 초대해서 대접한다면 대체 돈이 얼마가 들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시누이는 돈은 원래 아들이 내는 거다라면서 자기는 쏙 빠지려 하고 있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호텔 뷔페에서 환갑잔치를 열 거라고 주장하시니 제가 기분이 좋으려야 좋을 수가 없는 노릇이었죠. 아직 시어머니 생신은 좀 남은 상태라서 저희는 시어머니를 설득하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그냥 너무 원하시니까 해드리지 뭐 하는 태도였다가 구체적으로 가격을 보더니 이건 아니다 싶어서 시어머니한테 다른 곳으로 옮기기라도 하자고 말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미 저희한테 심사가 뒤틀리신 상태라 딱 잘라서 자기는 그 호텔 아니면 싫다면서 돌아 앉으셨고요. 저는 점점 더 화가 나기 시작했고 남편은 그런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진땀을 흘렸죠. 그 즈음에 저는 친정엄마하고 통화를 많이 했어요. 친정엄마는 저희 시어머니가 그런 성향이라는 걸 아시고서는 무척 걱정이 많으셨죠. 아니 그 양반은 꼭 거기서 환갑잔치를 하셔야겠다니? 요새 누가 60 먹은 걸 기념한다고? 그러게 말이에요. 아, 그래놓고서는 내가 너무 비싸다고 반대하니까 어찌나 미워하시는지 원래도 나 안 좋아했지만 요샌 대놓고 미워요 엄마. 어쩌니 네가 고생이다. 아유 내가 어떻게 해야 네가 예쁨을 받을까. 사실 저희 엄마도 옛날 분이시라서 시댁하고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예쁨을 꼭 받아야 인생이 잘 풀린다고 믿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 결혼하기 전부터 계속 걱정이 많으셨죠. 뭐 저희 친정이 돈이야 잘 버셨고 모자란 것도 없었지만 세련된 남편과 시댁하고 결혼한 딸이 얼마나 무시당할까, 혹시 미움이라도 받는 것은 아닐까 항상 앉으나 서나 걱정이 많으셨어요. 저는 가능하면 엄마한테 그런 말은 안 하려고 했지만 그때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한테 털어놓는 것도 한계가 있지 친정엄마한테 말하는 것과는 또 완전히 다르니까요. 친정엄마는 시어머니의 욕심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걱정이 많으셨어요. 어쨌든 시댁 어른이니 사이를 잘 유지해야 며느리인 네가 편한 거라면서요. 하지만 그때쯤 저는 거의 결심을 굳혀가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제가 계속해서 애쓴다고 해도 결국 잘 지내기는 힘들 거니 나도 이제 더 이상 노력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결심이요. 멀리 지낸다고 해도 뭐 모자라거나 아쉬울 것도 없었어요. 도리어 아쉽다면 그쪽이 아쉬웠겠죠. 예, 내가 그러면 뭘 좀 챙겨서 너희 시어머니 생신에 사돈댁에 좀 보내마. 아, 아니야 엄마 그러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뭘 하지 마. 그래도 내가 네 엄마인데 어떻게 그냥 있니? 아니, 보내더라도 뭐 고기나 이런 비싼 거 보내지 마. 그 사람들의 입에 들어가는 것도 이제 꼴 보기 싫더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못 써. 아무튼 비싼 거 보내지 마세요. 그냥 뭐 김치나 채소나 이런 걸로 보내요. 어쨌든 엄마 입장에서 보자면 사돈 생신이니 뭘 안 보내는 것도 이상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못마땅하지만 비싼 건 하지 말라고, 한우고기 같은 거 일부러 챙기지 말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했죠. 저도 이번에는 절대 물러나지 않고 시어머니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작정이었거든요. 시어머니 환갑잔치를 두고서 거의 한 달은 신경전을 벌인 것 같아요. 갑자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와서 어디 호텔이 좋다더라 이러고서 느닷없는 이야기를 꺼내시질 않나. 시누이는 메신저로 누구네 어르신 환갑잔치 엄청나게 잘했다는 이야기를 하질 않나. 평상시에는 저하고 이야기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갑자기 저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속이 너무 빤히 보이기도 하고 그 비용을 전부 저희한테 덤터기 씌우려는 게 징그러워서 절대 호텔 뷔페 예약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뭐 돈 낸다는 사람이 안 하겠다고 버티는데 장사 있나요? 결국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한테 절충안을 내놨어요. 집안 친지들 다 모시는 대신 집에서 모시기로 하고 대신 제가 음식 준비를 하는 것으로요. 물론 돈으로 쓸 것이 몸고생으로 돌아올 것이긴 했는데 그래도 돈 물쓰듯 쓰느니 차라리 그게 낫겠더라고요. 남편은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 제가 괜찮다고 했어요. 결국 시어머니 환갑 때 어지간한 집안 어른들 다 모시려고 하니까 한 15분 되더라고요. 그것도 시댁집이 크질 않아서 다 쳐내고 진짜 가깝거나 친한 분들, 중요한 어른들만 모신 거였어요. 제가 그분들 음식을 다 해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다시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어르신들 15분에 시댁 식구 셋, 저랑 남편까지 해서 20명 음식을 해내는 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것도 제가 몰래 밖에서 좀 사온 음식이랑 섞어 해서 그나마 할 수 있었지. 아니었으면 절대 치러내지 못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절대 음식 사서 하지 말라고, 전부 네가 해야 하는 거라고, 생일상은 원래 정성으로 받아먹는 거라고 그렇게 저를 볶아대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척하고서 잡채는 집으로 배달시켜서 생신날 아침에 집에서 한 척하고 가져갔고 전도 마찬가지였고요. 고기는 마트에서 양념된 걸 사다가 역시 집에서 양념한 것처럼 가지고 가서 시댁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구워드렸어요. 그런데도 밥이랑 고깃찜 하는 것만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음식을 해서 생신상을 차려드린다고 하니까 친정엄마가 혀를 차셨어요. 그러시더니 좋은 생각이 났다는 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 내가 김치 좀 담갔는데 그거 보내마. 환갑 생신 선물이라고 전해드려. 우리 집 김치 유기농 채소로 담가서 맛은 보장되잖니? 건강한 김치라고 꼭 강조해드리고, 응? 아유, 무슨 그런 걸. 너 맛있는 김치 한 그릇 상에 올라가면 어른들 평가가 달라진단다. 아무 소리 말고 그렇게 해. 친정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전화를 끊었어요. 사실 저희 친정엄마 음식 솜씨가 되게 좋으셨거든요. 예전부터 축사랑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한테 밥해서 먹이시느라고 솜씨가 엄청 좋아지셨는데, 그래서 손도 크고 넉넉하게 인심도 잘 쓰셨고요. 사실 젊은 주부들이 제일 자신 없어 하는 게 김치잖아요. 김치는 중국산 사서 쓰면 어른들은 또 그 중국산 김치 맛을 기막히게 판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었는데 엄마가 아예 김치를 담궈서 시댁으로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한결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 생신 전날까지 보내주신다던 김치가 안 오는 거예요. 택배가 중간에 꼬였는지 늦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가 엉망으로 담근 김치를 시어머니 환갑 잔치상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었는데, 시어머니는 예상대로 김치 맛을 보시더니 저를 못마땅하게 쳐다보시더군요. 별 수 있나요? 솜씨 없는 며느리한테 직접 상 차려내라고 성화를 부렸던 탓이죠 뭐. 집안 친지들 15분의 시댁 식구 저희 부부까지 모이니까 진짜 넓지 않은 시댁 거실이 깝깝하더라고요. 길게 상을 늘어놓았지만 도저히 저까지 앉을 자리가 나오질 않아서 저랑 남편은 뒤로 빠졌어요. 양쪽에 9명씩 길게 앉아서 먹는데 거기 저희까지 끼니까 답답해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식사를 하던 중에 밖에서 벨이 울렸어요. 부엌에서 나머지 음식을 마저 준비하던 제가 급하게 나갔는데 택배 아저씨더라고요. 저는 택배를 받았는데 저희 친정엄마 이름이 써져 있어서 금세 엄마가 보낸 유기농 김치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저는 기쁘게 시어머니에게 택배 박스를 가져갔어요. 어머님, 저희 친정엄마가 환갑생신 축하드린다고 선물 보내셨어요. 제가 들고 있는 건 스티로폼 박스였으니 당연히 식품류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 선물? 그게 뭐냐? 저희 친정엄마가 담그신 유기농 김치예요. 저한테 미리 보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머님, 저희 엄마가 담그신 김치 진짜 맛있어요. 게다가 유기농 채소로 담근 거라 몸에도 좋고요. 주변에 앉은 어른들이 웃으면서 빨리 열어서 맛보자고 궁금하다고 소란스러워졌어요.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 기쁘게 택배를 열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얼굴을 싹 굳히시더군요. 뭐? 김치? 아니, 환갑 선물로 김치를 보냈다고? 네, 어머님. 이거 맛있어요, 정말. 저희 엄마랑 저랑은 솜씨가 완전 달라서. 갑자기 시어머니의 안색이 확 굳어서 달라져서 저는 좀 놀랐었죠. 시어머니는 아직 열지도 않은 택배 박스를 노려보시더니 제 손을 확 쳐내셨어요. 아니, 환갑 선물로 김치를 보내는 경우가 어디 있어? 이게 대체 무슨 예의 범절이냐? 아니요, 어머님, 그게 열어볼 것도 없다. 갖다 버려. 시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하시는 말씀에 머리가 어지라더군요. 심지어 곁에 어른들이 그렇게 많은데 말이에요. 친척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여겼는지 시어머니한테 그러지 말라면서 말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화를 내면서 대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 식으로 김치를 환갑 선물이라면서 보내냐고 당장 갖다 버리라고 펄펄 뛰셨죠. 여태까지 제가 마련한 음식 잘 받아먹고 있었으면서 이번에는 환갑 선물로 음식을 줬다고 이렇게 화를 내다니 너무 황당했어요. 제가 말도 못하고 굳어져 있는데 시어머니가 결국 다시 한번 내다 버리라고 소리를 지르셨고 시누이가 제 손에서 택배 박스를 뺏어다가 밖으로 나가버렸죠. 그러고서 10여 분 뒤에 손을 털면서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시댁 아파트는 어차피 돈 내고 분리수거를 안 해도 되는 단지라서 그냥 대놓고 통째로 버리고 온 게 분명했어요.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저희 친정엄마가 애써서 담근 김치를 아예 열어보지도 않고 버려버리고 심지어 이 많은 시가 어른들 앞에서 저하고 저희 엄마를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면박을 주는 건 진짜 못할 짓이잖아요. 제가 얼굴이 굳어서 어쩔 줄 모르다가 부엌으로 들어가 버리니 남편도 쩔쩔매다가 제 뒤를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정말 별일 아니라는 듯이 다시 웃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고 눈치 보던 시가 어른들도 그냥 그 분위기에 맞춰주기 시작했어요. 정말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대체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나, 이런 집에 심지어 저런 시모 밑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나 싶어서요. 동시에 후회도 되었죠. 애초에 호텔에서 환갑잔치 안 연다고 할 때 아예 환갑잔치 자체를 무시해버릴 걸 싶어서요. 시어머니는 저는 신경도 쓰지 않은 채로 계속 친지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시누이가 음식 모자라다면서 부엌으로 들어와서 한구석에서 우는 저와 위로하는 남편을 봤지만 별다른 말도 없이 잡채만 큰 그릇으로 2개를 퍼가더군요. 정말 저 사람들한테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닌가? 난 나름대로 가족으로 잘 지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진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싶은 게 제일 상처가 컸어요. 게다가 저희 친정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일껏해서 보낸 김치까지 택배 상자를 뜯지도 않은 채로 내다버려야 하나요? 무슨 이유로요? 아무리 선물한 거지만 그렇다고 선물한 사람 성의를 이렇게까지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따가 끝나고 어머니한테 말 좀 할게. 이건 정말 좀... 남편은 저를 토닥거리면서 위로의 말을 해주었지만 남편이 얼마나 마음이 약한지 아는 저는 크게 기대는 안 되더라고요. 시어머니나 시누이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었고요. 밖에서는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다른 집에서 받은 환갑 선물하고 용돈에 대해서 떠들고 있더군요. 그러다가 누가 옆에서 조금 전 그거 갖다 버린 건 너무 심하지 않았냐고 물었는지 곧 당당하게 그런 거 아니다. 환갑에 김치를 선물로 주는 사람이 잘못한 거다. 너무 무례해서 내일 전화해서 따질 거다 등 아주 저 들으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더라고요. 주변에 모인 친지분들 중에 시어머니처럼 뻔뻔한 사람은 없는지 거기에 대고 맞장구를 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친지들이 모임을 가지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나가지 않고 그냥 구석에 있었죠. 다행인 건 그래도 남편은 제 곁에 있어줬다는 거였어요. 중간중간 남편이 그냥 집에 가지 않겠냐고 권했지만 모임이 끝나고 나서 제가 직접 시어머니를 들이받고 싶어서 그냥 있겠다고 했죠. 그런데 거의 9시쯤 되었는데 벨이 울리더라고요. 차마 그것까지 저를 시킬 수는 없었던지 시누이가 일어나서 누구냐고 현관으로 나갔는데 경비 아저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택배 박스 바깥에 이댁 주소가 써 있어서요. 그거요? 버리는 거였는데 안 가져오셔도 되는데요. 그냥 분리수거만 해주시면 되세요. 제가 그러려고 택배 박스를 열었는데 안엔 너무 비싼 게 들어있어서 놀라서 가져왔습니다. 이 댁에서 안 내용물을 잘못하시고 버리신 것 같아서요. 경비 아저씨의 말에 저도 모르게 부엌 밖으로 나가서 슬그머니 시누이 뒤로 가서 경비 아저씨 손을 바라봤어요. 아저씨는 박스를 연 채로 시누이에게 넘겨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김치 위에 편지 같은 거랑 이거 황금 두꺼비가 있더라고요. 이거 제법 묵직해서 한 500~600만 원 이상은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들은지 모르고 버리신 거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사람 좋게 웃으셨어요. 시누이는 깜짝 놀라서 박스 안에 손을 넣어서 황금 두꺼비를 만져보았고 그 무게에 놀란 듯이 눈을 껌뻑거렸죠. 뒤에서 시어머니도 놀라서 허둥지둥 달려와 시누이 손에서 황금 두꺼비를 받아들고서는 손으로 무게를 가늠해보더군요. 저는 눈물이 완전히 말라붙은 얼굴로 빤히 황금 두꺼비를 보다가 시어머니와 시누이 얼굴을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 뒤에서 남편이 다가오더군요. 친척 어른들도 놀라서 그게 뭐냐고 버려서 잃어버렸으면은 큰일 날 뻔했다면서 시끄러웠고요. 시어머니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고스란히 자기 심술과 우리 친정엄마의 성의가 드러나니 창피하기는 한지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 친척 어른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도 적나라하게 들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민망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가관이었어요. 제가 정말 할 말을 잃고서 두 사람을 쳐다보고 있으려니 뒤에서 다가온 남편이 저의 어깨를 감싸 안고서 시어머니 손에서 황금 두꺼비를 가져가더군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장모님이 수백만 원 되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걸 상자도 안 열어보고 버리신 거잖아요. 남편은 침착한 목소리였지만 화가 많이 난 것 같더군요. 평상시 절대 화를 내지 않고 마음도 약한 남편으로서는 무척 드문 일이었어요. 시어머니도 당황했는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우물댔고 시누이만 간신히 대답했죠. 우린 몰랐지. 알았으면 절대 안 버렸지. 그냥 김치인 줄로만 알고. 김치여도 버리면 안 되지. 보내주신 성의를 봐서라도 열어서 맛있게 먹고 감사 인사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대체 무슨 생각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저는 오늘 정말 많이 실망이네요.
남편은 차분하게 시어머니에게 말했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화도 내기 힘들 정도로 온몸에 힘이 다 빠진 상태라서 남편이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정말 너무 고맙더라고요. 여태까지 제 편인지 아닌지 사실 아리까리했던 남편이 확실하게 제 옆에 서 있어주니까 그거 자체가 너무너무 큰 힘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믿었던 아들한테 이런 말을 들으니 더욱이나 당황스러운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더군요. 그러고 나서 남편은 택배 상자까지 자기가 들고서는 저를 데리고서 시댁을 나왔죠. 집에 왔는데 더 이상 눈물도 안 나더군요. 남편은 그날 밤 제 곁에 붙어서 계속 위로해 주었고 그래도 그 덕분에 저는 좀 나아질 수 있었어요.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사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더 이상 시댁하고 왕래하지 않을 거라고도 말씀드렸죠. 친정엄마는 저희 시댁이 이렇게까지 무례할 줄은 예상하지 못하셨는지 말씀이 없으셨지만 결국 알겠다고 대답하시고서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 이후에 시댁에서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오긴 했어요. 택배권은 미안하다면서도 자기가 김치인 줄 알고 그랬다고, 안에 황금 두꺼비같이 귀한 물건이 선물로 들어있을 줄은 몰랐다고 하더군요. 김치라면 그냥 열어보지도 않고 버려도 되는 건지? 참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사돈댁 성의를 몰라봐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황금 두꺼비 가지고 시댁 와서 서로 감정 풀자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더군요. 정확히 말하면 감정을 푸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저한테 100배 사과를 해야 하는 거겠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직까지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는 정당하게 버렸는데 재수없게 사람들 많은 곳에서 걸렸다 싶겠죠. 버릇없는 며느리가 그걸 빌미로 착한 아들 꿰어내어 엄해하고 등 돌리게 만들었다고 얼마나 뒤에서 욕을 하고 있겠어요. 그 이후에 남편은 아예 시댁을 들여다보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도 시댁의 행동에 아주 짜증이 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성격이 세지 않고 평상시에는 좀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보니 나서서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 정도였다고 털어놓더군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행동을 보고 나니 그날 이후로는 아예 얼굴도 보기 싫다고요. 저야 뭐 시댁하고 아예 안 보고 살고 있으니 이보다 편할 수는 없어요. 그 황금 두꺼비는 꽤 값이 나가서 수백만 원 하는 거였는데 친정엄마는 자기는 필요 없다고 그냥 너희가 가지고 있다가 비상금으로 쓰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지금 황금 두꺼비는 저희 집에 고이 모셔서 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여전히 자기들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제 편이라서 그나마 시댁 소나귀에서 벗어난 기분이기는 해요. 징그러울 정도로 저한테 박하게 굴더니만 결국 아들과 오빠를 아예 잃어버린 셈이 되었네요. 속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심하게 갚아주지 못한 게 아쉽기는 해요. 친지들 앞에서 그렇게 망신을 당했으니 좀 낫긴 하지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